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랑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는 백반집이 몇 개가 모여 있었는데 저는 신랑 가게 백반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서 하루는 고등어 정식, 하루는 갈치 정식, 그런 식으로 기분에 맞게 백반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아무래도 자주 다니다 보니 서로 얼굴도 트게 되었는데 당연히 알바나 뭐 가게 사장님의 친척쯤 될 거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신랑은 그 백반집의 사장님이었고 얼마 전 외삼촌에게 가게를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맛이 그 맛 그대로라 너무 좋다고 번창하시라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후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신랑이 반찬을 더 챙겨주기도 하고 식후에 과일도 주기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1년 정도 신랑과 손님과 밥집 사장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딱히 연인이라거나 그 이상의 관계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일도 엄청 꼬이기도 하고 상사한테 깨져서 울적한 날 집에 가서 밥을 해먹기도 귀찮아서 그 밥집을 들렀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백반을 주문했는데 그날은 기본 백반 메뉴에 없는 제육이 함께 나왔고 사장님이 서빙을 해주시면서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인다며 힘내라고 주는 서비스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날부터 신랑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제 기분과 분위기를 챙겨주는 신랑에게 남다른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결국 사석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열띤 애정 공세에 신랑도 넘어오게 된 것이죠. 연애를 하다가 첫 명절날 저는 고향에 가야 하는데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신랑이 본인 집에 놀러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부모님들이 있으셨고 그날 어영부영 시부모님께 인사를 한 것을 계기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해줬고 저는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금액적으로 계산해보면 3대 7 정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신랑도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이면 신랑의 가게에 들러서 일을 돕거나 집에 가서 집안일을 했었고 신랑도 힘들지만 집에서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남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되고 얼마 뒤 퇴사를 하고 가정에 전념했어요. 평소에 주방을 신랑이 그 이외에 청소나 빨래와 같은 일들은 제가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부터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침밥을 해서 신랑을 챙겨주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소소하지만 책을 읽거나 베넷 저고리를 만들며 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신랑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잠이 점점 많아져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배가 불러서 혼자 머리를 감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에도 걷는 게 뒤뚱뒤뚱 느려서 신호등도 시간대에 건너기가 힘들더라고요. 신랑도 처음 몇 번은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주거나 머리를 감겨주는 걸 도와주긴 했는데 언젠가부터 귀찮아하더니 제가 밤에 뒤척이는 걸로도 쉽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신랑이 왜 변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루는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럼 내가 이제 귀찮아진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별일 없는 거지? 그래, 걱정 마.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신랑은 아무 일도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장 보는 것도 그냥 배송을 시키고 머리를 감는 것도 주기적으로 미용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제 소소한 취미생활이었던 산책도 언젠가부터 신랑 없이 혼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제 자궁이 덜 열려서 결국 예정일을 넘기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는데 신랑과 시댁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병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수술 계획을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는 게 자연분만이 일시불이면 제왕절개를 할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마취가 깨는 시점부터 정말 너무 아파서 정신이 혼미하고 일정 부분 필름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곁에 있어줬는데 엄청 당황하면서도 저에게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오시고 나서야 신랑은 병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쉬었고 저희 엄마는 저를 부축해서 화장실이며 밥 먹는 것 그리고 걷는 것까지 곁에서 챙겨줬습니다. 신랑이 곁에 있었지만 이런 건 엄마의 손길이 좋을 거라고 하면서 돕는 신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신랑에게 정이 좀 떨어졌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아이를 보러 갔는데 신랑이 아이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애가 왜 저렇게 각질도 많고 퉁퉁하냐고 하길래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다들 저렇게 생겼다면 말을 했는데 신랑의 표정이 영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신랑의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신랑이 피곤해서 먼저 자고 있어서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꿔두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었는데 미리 보기 화면이 떠서 보니까 애 얼굴이 빠았다. 그게 눈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카톡방을 들어가 봤는데 신랑이 그동안 저랑 아이 욕을 해둔 게 보였습니다. 좋다고 따라다녀서 결혼해줬더니 이제는 머리까지 감겨달란다. 지가 상전이다. 그래도 예전엔 몸이라도 봐줄만 했는데 배고 가슴 이거 터질 것 같다. 이제 성욕도 안 생긴다. 애 낳았는데 바람 빠진 풍선인 것 같다. 이래서 결혼하면 여자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나 보다. 아이 얼굴 봤는데 그 바람에 애 얼굴로 갔나 보다. 애 엄마가 자연분만을 안 하고 배째서 애 낳는단다. 이거 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천년병 걸린 애도 아니고 뻘겋고 빵빵하고 못생겼다. 아빠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못생겼다. 그리고 유축하는 거 본 적 없지? 젖소가 따로 없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한 목숨 걸고 애를 낳았더니 저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치가 떨렸고요.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전몸살도 심하고 아픈데 그 카톡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그대로 출근을 했고 저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오셨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우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아직도 많이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말을 아끼려 했는데 너무 울어서 그런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지 시어머니께 울면서 전날 봤던 걸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신랑은 편들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시면서 바로 전화기를 꺼내드셨어요. 너 지금 어디냐? 당장 이리 와! 시어머니의 부르렁 같은 외침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고 1시간 뒤 신랑이 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신랑이 오자마자 뺨 3대를 연달아 짝짝짝 때리시는데 신랑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너 얼마나 집구석을 우습게 만들고 다니는 거야?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축하는 못할 망정. 젖소는 뭐고 바람 빠진 풍선은 뭐야? 나도 젖소고 바람 빠진 풍선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님은 신랑의 정강이를 세게 팍 하며 찼습니다. 신랑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며 저에게 빌었고 시어머님은 이런 거 용서할 필요 없다며 저보고 이혼이라도 하라며 말씀하셨고
신랑은 미안하다면서 남자들끼리 하는 허세 같은 거였다고, 제가 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 이상하게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낳는 아기라고 쉽게 낳는다고 생각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솔직히 목숨 걸고 낳는 게 아기 아닌가요? 친척 언니가 둘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서 전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믿고 의지가 되어야 할 남편이 이딴 식이라니요. 시어머니도 과거에 시아버지에게 저런 식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 안 변한다고까지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톡방을 뒤지니까 연애 시절부터 저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해왔고, 알고 보니 그 카톡방 멤버들이 전부 유명한 땡배 회원들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멀쩡한 사람 탈을 쓰고 사람 아닌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혼인 기간이 짧아서 뭐 재산 분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었고 양육비가 문제였는데, 이 인간이 양육비를 왜 줘야 하냐 난리더라고요. 뭐 그것도 안 받고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였던 분이 따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저런 인간인 줄 몰랐고, 살면서 내내 속 썩고 사는 것보다 같은 여자로서 이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간의 시어머님이 모아두셨던 돈에 시골에 가지고 있던 땅을 절반 정도 처분해서 넣은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아이 클 때까지는 양육비 이걸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다고 하셨고,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야 속이 A지만 잘 키워주길 바라고, 제가 불편하면 절대 아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딱 한 번 혹시라도 자기가 병들어 죽기 전에 그때 부탁하면 그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인간에게서 탈출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다면 시어머니를 찾아뵐 날도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사실이네요. 그리고 남편의 그 추악한 이면은 제 조리원 동기들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맘카페까지 퍼져서 얼마 뒤에 식당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이젠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은 없지만 정말 그런 이상한 사이트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짓 하는 인간들이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게 지금도 소름 돋고 너무 싫으네요. 전 현재 아기 키우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요. 제 곁엔 제가 끝까지 지켜줘야 할 아이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는데 하도 기가 막혀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속이 다 까맣게 타버린 것 같네요. 우선 저희 신랑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일을 하고 1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요. 저희 신랑은 집에서 학비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공부 대신에 공장 취업을 했고요. 거기서 정말 묵묵히 이직 생각도 없이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제 친구가 정말 괜찮고 성실하다는 추천으로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만난 신랑은 친구의 말처럼 엄청 순둥순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데이트를 하다가도 밤 10시만 되면 내일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집에 가곤 했으니 그게 웃기기도 했다가 이게 뭔가 싶기도 했지만 술을 즐긴다거나 주변에 요란한 친구들도 없었고 그렇다고 시댁이 가깝지도 않아서 저는 결혼하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나는 동안에도 크게 트러블이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엄청 조용조용하시고 크게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시고 각자 잘 살면 된다 하는 마인드라서 제가 앞으로 시댁에 갈 때 좀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처럼 시댁은 제사도 없고 명절에도 차가 많이 막히니 그 전주나 후에 오라고 말씀하셔서 명절이면 인근에 있는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명절 전주에 연차를 써서 이틀 정도 시댁에서 있다가 집에 오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잘 못하는데 신랑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대부분 반찬도 신랑이 해주고 저는 설거지나 청소, 빨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흠잡을 것 없는 신랑이라 결혼 후 몇 년간 큰 소란 없이 잘 지내왔는데 최근 동학 개미 열풍이다 하는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주식을 한다는 말도 없어서 신랑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휴대폰만 만지고 있길래 휴대폰 게임을 하나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에 저를 데리고 뜬금없이 백화점에 가서는 명품 지갑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고. 저는 신랑이 저 몰래 모은 돈이거나 어디서 꽁돈이 생겼나 싶어서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대부분 밤이 되어야 같이 밥도 먹고 TV도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계속 폰만 만지고 있는 신랑에게 불만이 생겨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 게임 중이야? 응?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뭘 하길래 매일 정신없이 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제가 버럭하니 그제서야 신랑이 휴대폰을 내려두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나 주식 시작했어. 뭐? 언제부터? 당신한테 지갑 사줬을 때 그때 첫 수익 난 거였어. 얼마를 투자했길래 수익이 100이나 나는 거야? 아,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 당신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어서? 퇴직금 조금 당겨받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내려고 하자 신랑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하는 대기업의 주식들부터 시작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회사들까지요. 그 리스트가 보니까 한 30개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보여주고 하는 말이 리드를 해주는 분이 있어서 마이너스는 안 난다고, 계속 플러스 상황이고 2,000으로 시작해서 지금 2,200이 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주식 쪽으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로 위험하다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카톡방을 보여주면서 리더가 있는 카톡방이고 여기서 정보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신랑이 어찌되었든 본인 퇴직금으로 돈을 굴리는 거라 제가 참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2천만 원 이상의 돈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뒀어요. 저에게 주식을 허락을 받은 신랑은 알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투자한 회사, 수익,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두어 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출근을 하고 없어야 하는 신랑이 집에서 떡하니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출근 안 했어? 신랑은 엄청 당황하더니 오늘 중요한 투자 건이 있어서 반차를 썼다면서 허둥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컴퓨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신랑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당신 혹시 여윳돈 좀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번에 수익률 높은 게 있는데 확실한 거라서. 난 여윳돈 없어. 당신 딱 2천만 원 안에서만 해야 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말하고 한숨 자고 저녁이 되었는데 신랑 얼굴이 누가 봐도 죽을 상이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 같아서 위로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신랑이 말을 하길 제가 돈을 투자를 안 해줘서 수익이 적었다며 화를 냅니다. 수익을 봤으면 된 거지 이게 무슨. 그렇게 신랑과 다투고 다음날 출근을 했고 이후로 신랑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요.
저녁에 집에 갔는데 신랑이 일찍 퇴근을 한 건지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두었고 그날 밥을 먹으며 화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고 있는 제 휴대폰을 만지는 소리에 눈을 떴고 신랑은 화들짝 놀라며 절 재웠고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 일은 잘 처리했니? 응? 무슨 일? 그 며칠 전에 김서방이 음주운전해서 합의금 줘야 한다고 어제 2천만 원 보내줬잖아. 김서방이 오늘 점심때쯤 전화 준댔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지. 아,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 줄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데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신랑이 저 몰래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린 거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시댁에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세상에. 술 먹고 사고가 났고 저한테 걸리면 이혼이라고 4천을 달라고 했대요.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고. 시댁은 자식이 이혼이라도 당할까 싶어서 4천이라는 큰 돈을 신랑에게 줬고요. 점심 무렵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너무 화가 나는데 신랑은 전화도 안 받고 머리도 아파서 그날도 조퇴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신랑이 집에 또 있더라고요. 아, 그때 컴퓨터를 하는 신랑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주식에 미쳐 있구나 하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신랑은 제 눈치도 봐야 하는데 주식도 해야 하니 손과 눈이 이리저리 바쁘더라고요. 4시쯤 되니 신랑이 그제서야 제 곁으로 와서 일찍 마쳤네 하며 말을 걷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휴가라도 쓴 거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어? 어?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그런 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어? 당연하지. 걱정돼서 전화 왔더라. 사실은 이번에 투자한 게 폭락해서 그거 메꾸려고 다른 데 투자를 좀 했어. 그보다 오늘은 왜 집에 있어? 나 회사 정리했어. 본격적으로 주식 해보려고. 당신 미쳤구나. 우리 집 돈 2천에 당신네 집 6천. 그리고 당신 퇴직금 당겨 쓴 것까지 하면 8천이야. 내가 다 메꿀 수 있다니까. 리더님이 다 이끌어주셔서 이번에 VVIP 등급을 올리기도 했고. 아, 그건 또 뭐야? 알고 보니 신랑은 그 리더님이라는 사람한테 200에서 500만 원씩 매달 내면서 정보라는 걸 들었고 그 정보라는 게 확실하지 않아서 잃기도 했던 거죠. 저는 신랑의 성실한 면이 참 좋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오만 정이라는 정이 다 떨어져서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서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이제 곧 돈방석에 앓게 될 건데 생각을 잘 하라네요. 돈방석 필요 없으니 우리 엄마 돈이나 갚으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고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밝혀졌습니다. 보니까 이미 집도 팔아버린 상태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신랑이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을 처리한 덕분에 재산 분할을 할 때 애를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끝난 게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더 있다가는 집안을 싹 다 말아먹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나온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신랑이 저희 엄마한테 빌려간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거기서 저희의 인연은 끝이라 생각을 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신랑을 봤습니다. 언뜻 보면 누군지 모르겠을 정도로 변해 있더군요.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네, 맞습니다. 노숙자가 되었는지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주식에 매달린 끝이 노숙자라니. 신랑과 눈을 마주쳤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아마 제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 꼴을 보고 나니 착잡하면서도 하늘이 도왔다 생각이 드네요.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제 생각엔 정말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몽땅 다 끌어다 쓰면 정말 끝은 깡통 차는 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결혼에 실패하셨다고 저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시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겨웠던 그 시간들.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시어머님과 아버님이 갈라선 후였습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두 분은 꽤 사이가 좋으신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이지만 여지껏 본인에게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할 때 하루는 시엄마가 부르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혼했는지 진석이도 잘 모른다. 그냥 특별함 없이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다. 난 너네를 위해 살 거고 니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잘 만나주길 바란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어머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를 꽤나 예뻐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감사했죠. 나름 순탄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이혼을 하신 어머님, 그리고 저희를 너무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어머님의 관심이 점점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너 좋아하는 게장에서 왔더니 어디니? 게장은 원래 바로 냉장고에 넣어둬야 숙성되고 더 맛있는 거야. 나도 개념은 있다. 부부집 함부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니 상황이 이런 걸. 게장만 넣어두고 바로 나올 테니 걱정 말고 비번 알려줘라. 아, 네 어머님 1234입니다. 그래 수고해라.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맞벌이로 바쁜 저랑 남편 먹이겠다고 이것저것 맛있는 걸 해다 주시는 어머님이 그저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었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따로 비밀번호를 바꾸진 않은 상태였는데 세상에 어머님이 저희 집을 그렇게 들락날락 하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님이 소파에서 왔니?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네, 어머님 집에 오셨던 거예요? 라고 하고 서로 정적이 흘렀네요. 맛있는 저녁을 해두신 어머님께 이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태였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그냥 제가 이해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비밀번호를 돌아가신 후 바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헛걸음 하실까 어머님 비밀번호는 변경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운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잘 챙겨주신다고 생각했던 어머님의 간섭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가, 내가 정 보고 왔는데 너한텐 그렇게 검은색이 안 좋다고 하더라. 옷들도 검은 옷은 다 버려라. 그리고 머리 색깔도 염색해서 바꾸고. 검은색이 니네 부부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간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조심할게요. 아니, 조심하지 말고 당장 시간 내서 어서 바꿔. 아니, 어머님, 저는 염색한 머리도 싫어하고 검은 머리가 좋아요. 아무리 저한테 검은색이 안 좋다고 해도 여태 그렇게 살았던 머리 컬러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바꿔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은색을 피하라는 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고 남편과 저의 사적인 관계까지도 조정하시려 들었죠. 예, 오늘 저녁에 애 가져야 된다. 오늘 저녁에 꼭 하고 자라. 그래야 애가 대성을 팔자라고 하더라. 네?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피해주세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머니.
에이, 불편할 게 뭐가 있니? 괜찮다. 꼭 하고 자라. 어머님은 사주에 점에 맹신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과 이혼을 해서인지 아들이 본인 팔자를 닮을까봐 저희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던 어머님은 두 분이 이혼하셨던 이유와 비슷한 이유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그렇게 난리를 치셨어요. 사실 저희는 정말 잠만 따로 자거든요. 남편이 코골이도 진짜 심하고 잠버릇도 너무 심해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피로가 누적되고 그렇게 항상 피곤하던 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잠만 진짜 따로 자기로 했죠. 확실히 잠을 따로 자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컨디션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머님이 진짜 이해를 전혀 못 해주셨죠. 내가 이뻐라 이뻐라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미쳤니?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니? 애 만들기도 바쁜데 각방을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이게. 아니 어머니 침착하세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각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잠만 따로 자는 거지 각방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합방해라. 이게 무슨, 너네는 내가 좋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우습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왜 호렘이라고 무시해도 될 것 같고 만만하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랑 같이 자면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잠만 저렇게 따로 자니 혼자만의 시간도 생기는 것 같아서 좋고 편하게 잘 수 있고 오히려 서로도 좋아지고 다투지도 않는다고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꾸 애기 하시는데 어머님, 애기는 각방을 쓴다고 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올 테니까 다 치우고 방 합쳐라. 안 그럼 각오해라. 이렇게 난리를 치고 가신 어머님. 그간 부드러운 어머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일 정도로 너무 순식간에 소리를 치던 어머님의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어머님의 모습에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했지만 남편 역시 무슨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셨냐고 본인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저 또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오신 어머님은 본인을 무시했다며 진짜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가셨습니다. 그 후부터 어머님은 달라지셨죠. 툭하면 화를 내셨고 두 번 다시 안 본다며 연락을 끊으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저를 진짜 못살게 굴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지독할 정도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 명절이 찾아왔고 소박하게 항상 시댁에서 보냈던 저희는 시댁을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고 저희 또한 진짜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대꾸를 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본인을 이제 노인네 취급하고 저희가 버린다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는지 눈물을 미친 듯이 흘리시더군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 속마음이 딱 이랬죠.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나름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뜸 대낮에 찾아오신 어머님. 너 이제 임신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네 것 같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애 태어나고 나서도 네 신랑 꽉 잡고 너 방심하는 순간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다. 알겠냐? 정말 이 말 명심해라. 어머님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희 사이 좋은 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머님 더 이상 안 보고 싶어요. 아세요? 참나, 너는 시애미가 하라면 해야지. 아주 기어오르게 바쁘구나. 이런 너를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냐? 가만 안 둔다 진짜.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저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네 신랑 꽉 잡아라. 언제까지 네 옆에 있을 것 같냐. 절대 아니다 등등. 진짜 지겨운 말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죠. 저랑 남편이 자고 있는데 제가 자다가 진짜
너무 놀라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깜짝 놀랐네요. 진짜 너무 놀라서 쉽게 진적이 되질 않았죠. 자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더니 그 새벽에 시어머님이 저희를 안방에, 아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안방에서 저희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놀라서 울었습니다. 제가 진정이 안 되니 아이한테 영향이 간 건지 배 통증에 갑작스레 심하게 왔고, 이런 모습을 본 남편이 화가 치밀어 올라 본인 어머님께 한바탕 했죠. 도대체 엄마 왜 그래 진짜. 이 새벽에 여긴 왜 왔고 우리 왜 쳐다보고 있었어. 소름 끼쳐 진짜. 엄마 언제까지 그럴 건데 대체? 애기가 태어나고도 이럴 거야? 이유라도 알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을 해봐.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네 행복만 바라는 애미한테 그게 지금 할 소리냐? 너 하나만 보고 사는 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애미는 대체 누굴 보고 살아야 돼?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제 행복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좀 냅둬요. 이쯤 되면 엄마랑 엮이지 않고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세요? 뭐? 당신 그만해. 멈춰. 그만 말해. 말 가려서 해야지. 그게 뭐야 지금. 수민이 볼 면목이 없어요. 저한테 시집와서 여태 엄마 시집살이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랑은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점이랑 사주 좀 그만 보시고 엄마 인생 사세요. 당분간은 충격요법으로라도 서로 떨어져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곧 아이도 태어나고 수민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어머님이랑 말다툼을 하던 중 연을 끊겠다고 선포해버린 남편. 그 일이 있고 현재 2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대로, 어머님 집도 그대로, 서로 연락처도 그대로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저희 역시도 서로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추후 알게 된 어머님이 이혼하신 사실이 저희가 연 끊은 이유와 동일했네요. 사주, 점에 정신을 뺏기셔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들을 하고 이상한 행동까지 하는 어머님한테 지쳐 떠나버리신 아버님. 아버님한테 하시던 걸 아들한테 하다 며느리가 생기니 며느리한테 하던 어머님. 그 다음은 우리 아들일 것 같아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가 너무 독한 걸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